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첫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암호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호 기술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그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 암호 기술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중요 정보보호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많이 다루는 정보보호 서비스는 비밀성,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입니다. 가용성. 그런데 이 가용성은 암호 기술을 통해서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중요 정보보호 서비스는 비밀성, 무결성, 그리고 인증입니다. 그 밖에 또 많이 제공한 서비스가 부인 방지이고요.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 기술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통신 계층에서 적용함에 따라서 조금 그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측면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기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 특히 비밀성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암호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 기술은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보호 서비스 관련된 설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대 정보보호 서비스,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이고, 여기에 4대라고 하면은 인증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비밀성, 무결성, 인증은 주로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합니다. 비밀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인가된 개인, 단체, 장치, 프로세서만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인터넷 이용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근할 때 주로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될 거고, HTTPS를 사용하게 되면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교환되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비밀성을 보장해가지고 제3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교환하는지 볼 수 없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아주 민감한 정보들을 교환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정과 패스워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거래를 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비밀성을 보장한 채로 제3자들은 볼 수 없도록 해서 교환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비밀성을 보장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2가지 요소를 좀 설명드리면은 데이터의 중요도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안 강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보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어떤 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암호 기술에서는 이 보안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키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더 교과가 진행이 되면은 이 키 길이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는 무결성입니다. 비인가된 데이터의 변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의 변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 서비스입니다. 요 내용은 조금 우리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밀성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제3자들은 볼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무결성은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변경은 가능한데, 누구든지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통신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채널이 공개된 채널이면, 즉 누구든지 지나가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채널이면은 그 얘기는 누구든지 조작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작을 못하게끔 막을 수 없는 어떤 채널을 자체를 만드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은 공개된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조작되는 것을 어떤 특별한 망을 이용해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은 발견해 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어떤 금전 거래를 하는데 나는 1,000원을 주고 싶다. 근데 이 1,000원이 10,000원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이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비밀은 중요하지 않고 무결성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결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되겠죠. 이런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꼭 우리가 비밀성과 무결성은 조금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성은 제3자들은 절대 볼 수 없도록 해줘야 되는 서비스고, 무결성은 변경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주로 우리가 많이 또 인터넷 할 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접근한다든지 어떤 뭐 지메일을 쓴다든지 뭐 11번가나 쿠팡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로그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용자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겠죠. 그때 하는 서비스가 인증입니다. 제3자가 내 펫북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어야 되겠고, 내 제3자가 저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정,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증이라는 오센티케이션의 의미는 식별과 검증입니다. 즉 주장된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김상진이 교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교수인지를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인증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김상진이 김상진이라는 거, 또 김상진이 성인이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인증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된 것을 검증하는 것은 모두 크게 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의 유형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IT에서, 컴퓨터 분야에서, 또 크게는 IT 분야에서
정보보호 서비스는 통신, 메시지를 교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교환할 때 필요한 인증은 크게 메시지 인증, 메시지 원천지 인증, 개체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아까처럼 뭐 성인을 인증한다든지 역할을 인증한다든지 직업을 인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인증이라고 하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것은 인테그리티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결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지가 인증됐다라는 것은 메시지는 통신 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원천지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origin, 영어로 origin인데요. 이것은 송신된 위치 또는 송신자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송신자를 검증할 때 메시지가 변경이 되면 그것은 그 송신자가 보냈다는 것이 아닌 거죠. 김상진이 이런 데이터를 보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제 그것은 김상진이 보낸 것일 수 있지만 중간에 변조됐기 때문에 김상진이 보냈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 원천지 인증은 무결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원천지 인증을 했다는 것은 이 메시지는 김상진이 보낸 것이고 중간 과정에서 바뀐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이 개체 인증인 거죠. 그래서 저장된 신원을 검증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그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을 우리가 개체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체를 인증할 때 주로 세 가지 요소를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영어로 what one knows,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패스워드 또는 뭐 핀 번호, 우리가 뭐 집에 출입할 때 비밀번호를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용자만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자만의 독특한 특징 what one is가 되겠고, 이거는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생체 정보도 지금은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고 있죠. 뭐 지문, 얼굴, 음성, 뭐 수정체, 뭐 여러 가지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 what one have, 사용자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뭐 아이디 카드가 됐든 옛날 많이 사용한 열쇠가 됐든 이런 것들은 what one have,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증명하는 거죠.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통 이용을 해서 개체를 인증하고요. 한 가지만 이용을 하면은 보안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들을 조합해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투-팩터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팩터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두 개를 요구했다. 패스워드를 하나 요구하고 또 요구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투-팩터 인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을 이용한다는 것은 요 셋 중에 두 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문과 음성을 같이 이용했다. 그러면 걔는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한 거지만 같은 종류의 요소를 이용해서 인증한 거기 때문에
투팩터 인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 ATM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돈을 인출할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 투팩터 인증이냐 아니냐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해요. 뭐 핸드폰 이용한 건 논외로 합시다. 그럼 통장이나 카드를 기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 통장과 카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What one have.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고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비밀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핀 번호. 그래서 요거는 요 첫 번째에 해당되죠. What one knows. 그러면은 투팩터 인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팩터 인증이라는 것과 요즘 많이 하는 2단계 인증하고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2단계 인증도 주로 투팩터 인증 쪽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단계 인증인데 같은 요소를 두 가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은 패스워드 쓰고 핸드폰으로 날아온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What one have에 해당되는 이 핸드폰, 그 사용자의 소유한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되면 그런 형태예요. 물론 이것도 이 핸드폰을 뭔가 어떤 공격을 해서 뭐 핸드폰 없이도 이 가로채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 핸드폰이 있어야만 이제 로그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자체로는 what one have가 되겠죠. 내 지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로 부인 방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인 방지는 개체가 지난 행위나 어떤 약속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이고요. 주로 암호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전자서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송수신, 통신 프로토콜에서 메시지를 교환할 때 나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난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고, 메시지를 수신해서 잘 처리했음에도 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이런 개념들입니다. 뭐 이것 말고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시지 송수신과 관련된 부인 방지는 크게 네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건 송신 부인 방지와 수신 부인 방지가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놓고 부인하는 거, 메시지를 받아놓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와 송수신은 뒤에 그림 보면, 뒤에 슬라이드 보면 양자 간의 메시지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양자 간에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개자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에 교환할 경우에는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수신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인 방지 모델에서는 이 부인 방지를 못하게끔 부인할 수 있는 사용자가 토큰을 만들어서 어떤 증거를 만들어서 그 증거를 다른 사용자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사용자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반대편 사용자가 부인하게 되면은 그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법원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다, 잘못 부인하고 있다, 거짓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송신의 경우에는 송신자가 부인하는 거고, 그러면 그 증거를 그걸 한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 NR1라고 하는 어떤 증거물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수신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수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편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NRO라는 어떤 증거물을 수신자한테 같이 보내야 되겠고, 수신자는 NRO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송신자가 난 그런 메시지 보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은 이 NRO를 제시해 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는 NRR을 송신자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이 NRR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수신자가 부인하게 되면 그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인 방지 서비스에서는 부인하는 그것을,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사용자가 어떤 증거를 남겨서 반대편 상대방에게 주어야지만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신자 입장에서 보면 송신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NRO라는 것을 안 주면 수신자는 NRL을 줄 필요가 없죠.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신자는 NRO를 주고 나서 NRR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송신자는 나는 보낸 거를 줬지만 반대편은 그 NRR을 안 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저 수신자가 수신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면 이제 쌍방 간에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나중에 또 어떤 개념이냐면 fair exchange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공정한 교환. 왜냐하면 메시지는 어쨌든 한쪽으로 가고 다시 오지 않으면 어쨌든 메시지가 우리 동시에 주고받자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LRR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개자가 있는 모델에서는 이 둘 말고 중개자도 부인할 수가 있겠죠. 중개자도 부인할 수 있는데 중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중개자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수신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신된 제출받은 것을 부인할 수 있고 전달해 놓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것이 NRS입니다. 제출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자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중개자는 나는 메시지를 잘 받았다고 해서 NRS를 만들어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고요. 그런데 NRD는 요거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가 전송해 놓고 나는 수신자한테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걸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중개를 했는데 수신자는 나는 중개받은 사실이 없다. 즉 NRR 측적인 측면입니다. 이 모델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 NRR이 NR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한테 NRR을 받으면은 이 NRR을 이용해서 NRD를 만들고 이 NRD를 제출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자는 수신자가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모델에서는 중개자는 이 과정에서 NRO를 받을 수가 있고요. NRR은 이 과정에서 중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 NRR을 NRD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개를 받은 다음에 수신자한테 주고 나서도 주인한 걸 부인하는 그런 것을 NRT라는 것도 있습니다. Non-repudiation of transport.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양자 간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통신 프로토콜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자우편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내면 제 메일이 바로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버를 거쳐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화의 부작용 중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노출이 되면 그것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 스스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에 제 말고 다른 사람들이 포함됐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이 그렇게 펫북을 통해서 공개된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는 제가 침해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과 연관된 정보가 수집되고 저장되는 것을 직접 제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도 이제 제공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구제를 받거나 못하게끔 막는 그런 법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라는 것들이 기술적인 것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술적인 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법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처벌함으로써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에서도 모든 것들을 기술로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률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법률들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암호 기술을 써서 암호 기술 활용해 가지고 사용자들의 그 정보보호 서비스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을 포함하여 컴퓨팅 서비스 사용하는 과정에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를 기술적으로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익명성은 약간 또 프라이버시하고는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익명성은 신원을 감추는 거예요. 신원을. 어떤 행동하고 그 신원이 연결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익명성이라 그런 거고, 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익명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명 기술을 쓴다는 것은 어떤 그 행위가 어떤 신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빅 브라더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빅 브라더라는 용어는 또 매체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이 빅 브라더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어떤 독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독재자는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Big Brother is watching yo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ig Brother를 만들 수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라이버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좁혀 살펴보면 무언가 알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통 정보보호 서비스는 통신 메시지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노출은 교환되는 메시지를 통해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숨기는 것이 프라이버시 관련 서비스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물론 통신 메시지 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도 노출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제공 서비스는 주로 통신 메시지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통신 메시지를 통해 노출되는 정보를 없애서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제공 서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프라이버시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숨기고자 하는 것을 숨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실명 가입이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도 모를 수 있지만 실명 가입이 필요한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보통의 프라이버시 제공 서비스는 제3자에게 숨기는 것만 주로 고려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크게 내용, 행동, 위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해 설명해 드리면 내용 프라이버시는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숨기는 것을 말하고, 행동 프라이버시는 유튜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자체를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치는 어디서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치의 경우 한 사용자 위치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핸드폰이 접속한 기지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사용자 행적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사용자가 종합하여, 한 기관이 종합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 가능하면 Big Brother is watching you가 실제 현실화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다른 프라이버시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행동 프라이버시가 제공되는 건 아니고, 행동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자동적으로 내용 프라이버시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를 수 있고,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누가 보는진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제공하기 쉬운 서비스가 내용 프라이버시입니다. 내용 프라이버시는 보통 비밀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밀 채널로 제3자들은 통신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면 내용 프라이버시는 쉽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행동 프라이버시는 보통 익명 기술을 사용해서 제공합니다. 실명 대신에 익명을 사용하면 누가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행동 프라이버시는 익명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치 프라이버시는 익명 채널 등을 통해 IP 주소부터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여 보통 제공합니다. 요 밑에 있는 URL에 보시면 그런 위치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는 그 익명화돼서 그 각종 사이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할 때 강한 프라이버시와 약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관찰성과 불연결성이 모두 제공이 되면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그러고, 불관찰성만 제공이 되면 약한 프라이버시가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불관찰성과 불연결성을 특정 메시지의 송신자를 숨기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불관찰성은 특정 메시지의 송신자를 알 수 없으면 불관찰성이 제공된다고 말합니다. 메시지 하나를 봤을 때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인지 누가 보낸 건지 모르면은 불관찰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메시지가 불관찰성이 제공이 돼서 누가 보낸 건지 모르지만 둘 다 같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용자가 보낸 것이라고 알 수 있으면 불연결성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에서 불연결성이 필요한 이유는 불관찰성이 깨졌을 때 그것의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으면 불관찰성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용자는 오직 한 익명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불연결성은 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익명이 어떤 사용자가 사용한 것인지 노출이 되면 같은 익명으로 게시된 모든 글에 그 글이 누가 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연결성까지 같이 제공이 돼야 더 강한 프라이버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제공할 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남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악용, 남용하고 악용, 악용이죠.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비스를 나쁜 용도로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프라이버시 제공하면 사용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신에 조건부 프라이버시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조건부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제공되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익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익명을 처리해서 필요할 때는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 기관이 홀로 이 권한을 쉽게 행사할 수 있으면 또 이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들이 알면 사용자들은 또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즉,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데 조건부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부 프라이버시가 그 권한을 철회할 때 아무나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어떤 정해진 법률적인 조건 하에서만 철회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려는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 이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철회할 수 있는 기관이 쉽게 남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서비스를 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암호 기술에 사용한 기술이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입니다. 실제 이 기술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서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권한 남용. 우리가 어떤 권한을 남용할 수가, 어떤 권한이 누구한테 집중이 되면 그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고, 그 권한 남용을 암호 기술에서는 이런 기술로 해결한다. 이 기술이 뭐냐 하면은 임계 기반이라고 해서 n명에게 권한을 분산합니다. 그리고 이 n명에게 권한을 분산하는데 그 n명 중에 t명이 모이면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3, 10이면은 10명에게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그 중에 3명 이상이 모여야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명만 동의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보완 변수라고 합니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엄격해지는 거죠. 뭐 70하고 30은 다르죠. 얘는 3명만 동의를 구하면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7명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우리가 임계 기반, threshold 기반 기술을 사용할 때는 NN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10, 10이면 꼭 필요할 때도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놔야지만 필요할 때 실제 꼭 행사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 이런 형태들은 아주 n에 가까운 형태의 t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설계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보통 통신 구조를 계층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OSI 7레이어, TCP, IP 레이어가 이 통신 계층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계층들은 크게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과 관련된 계층이 있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중간에 있는 통신 노드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과 관련된 계층으로 우리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OSI 7 레이어 경우에는 하위 3개 레이어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레이어 4 이후에 있는 그런 통신 계층들이 그 엔드-투-엔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계층입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4계층 이후에 이상에서 적용될 수 있고, 4계층 이하 3, 2, 1계층에서 그 암호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계층에서 암호 기술이 적용에 따라서 나타난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대단은 요 밑에 애니메이션처럼 보는 것처럼 여기 있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여기서 어떤 암호 기술이 적용된 것이 다른 데서는 그대로 그 적용된 상태대로 전달이 돼서 목적지에 와서 그 암호화된 것을 복호화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홉 바이 홉은 요 두 번째 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이사이 노드들마다 암 복호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대단에서 여기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여기서 복호화한다. 여기서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복호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단대단에서 할 경우에는 장점은 통신망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기반 구조를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은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고요. 메시지 단위로 암호하기 때문에 오류 발생 시 암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재전송해야 되는 부분이 클 수 있습니다. 홉 바이 홉으로 하면은 이 장점 단점이 이제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홉 바이 홉은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지 않고 패킷 단위로 암호화가 가능하므로 오류 발생 시 해당 패킷만 다시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패킷만 재전송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전체를 다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암호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각 호스트와 스위치에 그 암호화하는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 요 중간 노드들이 그 평문, 메시지를 그 해독된, 복호화된 그 데이터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반 구조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트래픽 분석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되겠고, 요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단대단 방식은 각각 요 C1, C2, C3를 이렇게 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1을 보내고 C2를 보내고 C3를 보내는 형태가 이제 단대단 방식이 되겠고, 요 경우에는 먼저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이에 보낼 때 N1을 암호하고 그 다음에 요 M1을 풀어서 다시 B가 M1을 암호해서 요걸 만들어서 보내고, 또다시 얘는 이것을 풀어가지고 다시 암호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과정은 이제 이 단대단에서는 A에서 이루어지고 D에서 복호가 이루어지고 홉 바이 홉은 각각 요 노드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봤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헤더예요. 통신 메시지 헤더입니다. 그리고 헤더에는 여러 정보가 들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출발 노드 정보, 목적 노드 정보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A가 출발 목적지고 목적지가 D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C1이라는 값은 통신상에서 쭉 목적지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통신 채널을 살펴보면 A가 D와 통신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 헤더 메시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홉 바이 홉 방식에서는 요 부분이 이 기본적인 AD라는 주소에 있는 것까지 암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헤더에는 요 노드 사이의 주소 정보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가 여기서만 구간에서 보면 D로 가야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는 것도 보면 알 수가 없고 요 값과 요 값이 다른 값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홉 바이 홉 방식으로 암복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요 정보들이 계속 암복화되기 때문에 연관시킬 수가 없고 요 주소 정보만 가지고서는 A와 D가 통신한다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트래픽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식의 차이점이고요. 이 차이점 때문에 좀 더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얻고자 하면은 단대단 하면서 홉 바이 홉까지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암호 기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용어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용어들이 이제 혼재해서 만약 사용이 되면 자료들을 읽을 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잘 안 보던 용어일 수 있고 내가 잘 보던 용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용어들을 모든 사용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준 용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자료를 쓸 때는 표준 용어들을 찾아보고 표준 용어로는 어떤 용어를 쓰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가급적이면 요 표준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교재와 슬라이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암호 기술은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최근 IT 기술이 나타나면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생긴 기술은 아니고요. 그 이전 그리스, 로마 또는 그 이전부터 사용했던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주 오래전 군사적인 목적으로 메시지를 서로 교환을 할 때 적들은 그 메시지를 얻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문헌에 가장 오래전 문헌에 등장한 것이 이제 그 로마 시대 시저가 사용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호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아주 오래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의 주로 암호 기술에 초점을 둔 부분은 비밀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성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용어들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평문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는 평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HWP라는 파일이 있죠. 그럼 이 파일을 뭐 예를 들면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걸로 열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열면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HTTP 파일도 평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평문. 그래서 평문은 사용자가 보면 또는 사용자가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평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평문을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조작하는 과정을 우리가 암호화라 그러고요. 현대 암호화 함수들은 이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해서 평문을 조작하게 되겠고요. 바꾸게 되겠고, 이 조작된 결과를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합니다. 이 암호문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이 복호화 과정에서도 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암호화 과정하고 복호화 과정 때 사용한 키가 같은 키를 쓰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이 키가 다르면 비대칭 또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가 존재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 그 기술을 암호 기술이라 그러고,
이 암호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암호 기술자라고 합니다. 암호 해독 기술은 암호 기술을 분석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연구하는 자들을 암호 해독자라고 합니다. 이 암호 해독자하고 해커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은 뭐 좋은 의도로 할 수도 있고 나쁜 의도로 할 수 있는데, 암호 해독자들은 절대 나쁜 의도로 악용하기 위해서, 허점을 찾아서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해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해독자들은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보통 암호 기술보다 암호 해독 기술이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학은 암호 기술과 암호 해독 기술을 합친 기술입니다. 합친 기술. 저는 대학에서 석박사하고 지금까지 이 암호 기술을 학습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또 연구를 많이 안 해서 지금은 암호 기술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암호 기술의 한계. 첫 번째 한계는 모든 보안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대 정보보호 서비스 중에 가용성은 암호 기술을 통해서 제공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특히 또 나머지 비밀성, 무결성, 인증 등은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많이 제공하긴 하지만, 그 암호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사회공학과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 암호 기술이 어떤 보호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공학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예를 들면 뇌물을 주고 정보를 얻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회공학 공격이라고 합니다. 서버 관리자한테 돈을 주고 서버 키를 받아오면 그것은 암호 해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암호 기술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공격이 바로 사회공학 공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비싼 컴퓨터를 사고 아주 고급적인 해커들을 동원해서 해킹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뚫는 것보다 간단하게는 서버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뭔가 정보를 얻어오는 것,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 기술의 두 번째 한계는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에서도 많이 접했을 텐데, 뭐가 깨졌다, 어떤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 등등이 있는데, 아마 그런 데서도 훌륭한 암호 기술들이 사용이 됐을 것이고요. 어떤 해결책들이 암호 기술이 필요했으면 사용이 됐을 것이고, 그럼에도 깨졌다는 것은 이제 그 암호 기술 자체가 어떤 보안적인 허점이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그 암호 기술을 구현하고 응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로 뭐냐면, 인증서가 있죠. 인증서에는 이제 RSA라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인증서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근데 이 RSA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안전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를 RSA 알고리즘을 깰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인증서를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이나 뭐 서비스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뉴스들도 봤을 테고, 그 경우에는 이 RSA 알고리즘이 깨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인증서나 RSA 기술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잘못 설계되고 잘못 구현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구현을 해도 문제가 있는데 비전문가들이 구현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구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효과가 없고, 비전문가가 직접 설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준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전문가에 설계된 것도 허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RSA가 있으면 내가 RSA를 이해하니까 내가 RSA 함수를 만들어서 구현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경우에도 내가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표준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구현을 해야 그나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